회장님, 서명하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청소부의 절박한 속삭임이 회장의 귀에 닿았습니다. 서명까지 단 3초 전이었죠. 25살 청소부가 물방울을 닦으며 몸을 숙인 순간 하얀 유니폼 안에서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가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5시 회장실 바닥에 쓰러진 회장을 필사적으로 되살린 그 청소부였어요. 그녀의 주머니엔 은색 녹음펜 하나가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급 10,000원 받는 청소부가 왜 목숨 걸고 1조 원 계약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회장의 손을 멈추게 한 이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도심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길그룹 본사 건물 앞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인적 하나 없는 고요함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거대한 유리 회전문이 느릿느릿 돌아가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청소부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25살 지원이었어요. 지원은 청소도구함으로 걸어가 걸레와 소독제를 꺼내 카트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새벽의 건물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지원에게 유일한 안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곤 했어요. 지원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고층인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장실 복도부터 닦을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공간을 깨끗이 해두는 것. 그게 지원 나름의 책임감이었습니다. 35층에 도착한 지원은 회장실 앞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지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회장실 안에서는 61살의 장병철 회장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탓에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왼손이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시야가 출렁하며 흔들렸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문득 25년 전 떠나보낸 아내 선영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남자.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 뒤에는 지독한 고독과 후회만이 가득했어요. 결국 병철은 책상 위로 쓰러지듯 고개를 떨구었고 이내 책상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쿵! 복도에까지 울린 소리에 지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옆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지원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한 뒤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응급처치 방법을 더듬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코와 입 가까이에 귀를 대보았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당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녀린 팔에 온 힘을 실어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눈 좀 뜨세요. 절박한 외침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지원은 이를 악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굵은 땀방울이
병철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철이 막혔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과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원은 길을 비켜주며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병철이 들것에 실려나갈 때 보안팀장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회장실 정리부터 다시 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보안팀장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병철이 보였어요. 빨간 사이렌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자신이 살려낸 생명은 이 눈부신 건물의 주인이었지만 자신은 그저 바닥을 닦는 청소부에 불과했으니까요. 새벽 6시 지원이 1층 로비에서 구급대가 남긴 발자국을 닦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본사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히 보고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5살의 장병호 부회장, 병철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기묘한 흥분과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병호는 오전 10시 지분 매각 회의와 해외 투자자와의 비밀 거래를 떠올렸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군. 형님이 깨어나기 전에 도장을 찍고 경영권을 가져와야 해. 병호는 들뜬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 비서, 병원장에게 당장 전화해. 형님 상태,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통제해. 마음이 급한 병호가 재킷을 거칠게 여미며 뛰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튀어올랐어요. 탁, 배구르르. 묵직한 금속 녹음펜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요란하게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오직 회장 권한 대행이라는 생각에 빠져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지원의 발치로 반짝이는 펜이 굴러왔습니다. 지원은 펜을 주워들고 급히 소리쳤어요. 부회장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병호의 차갑고 조급한 눈빛만이 지원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원은 펜에 묻은 먼지를 옷소매로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싸 보이네. 나중에 돌려드려야겠다. 펜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고쳐 잡는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측면의 작은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딸깍. 녹음펜에서 짧은 통화 연결음이 조용한 로비에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 변호사, 지금 통화 괜찮나? 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밀하고 낮은 어조였어요. 지원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점점 더 비열하게 이어졌어요.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지분은 오늘 넘기고 치매 진단서도 이미 조작해놨어. 지원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음성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실수 없이 움직여.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방금 자신이 살려낸 사람,
그 사람을 그의 동생이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에게 회장은 반드시 쓰러져야 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지원의 머릿속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요. 텅 빈 로비 한복판에서 지원은 홀로 거친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어요. 자신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반들반들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맞춤 양복에 감싸인 어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승리의 주문을 건 병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습관처럼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회심의 전리품인 녹음펜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손끝에 닿는 것은 빈 안감뿐이었습니다. 순간 병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까지 거칠게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 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병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졌습니다. 병호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의 기억을 되감기하듯 떠올렸어요. 로비에서 뛰었고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때 문득 아까 전력 질주하던 순간 가슴팍에서 느꼈던 묵직한 반동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튕겨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떨어뜨리셨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뒤늦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는 귓전으로 흘려보냈던 그 목소리가 이제야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병호는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 울려 퍼졌어요.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병호는 대기하던 수행비서에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가. 은색 펜 보이면 바로 가져와. 영문을 모르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보안팀에 무전을 치며 허둥지둥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병호는 복도에 홀로 남아 손끝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곡차곡 준비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 구석 탕비실. 지원은 주워든 펜을 가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 급히 목을 축였어요.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틈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방금 올라갔던 수행비서와 보안요원 서너 명이 로비로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안요원들은 바닥을 훑고 카운터 아래를 뒤지고 화분 뒤까지 이잡듯이 살폈어요. 은색 펜 못 봤습니까? 그들이 주변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숨이 턱 막혔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찾는 물건이 바로 자신의 품속에 있는 그 펜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지원이 청소하던 구역으로 다가왔어요. 쓰레기통까지 뒤엎으며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탕비실 안쪽 라커룸 틈새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CCTV 확인해. 보안요원의 외침이 들렸어요. 지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발각될 것이 분명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CCTV 모니터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우자
로비가 순간 어수선해졌어요. 지원은 이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소 카트를 버려두고 직원 전용 화물 통로 쪽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지원은 청소복 위에 낡은 점퍼를 급히 걸쳐 입었습니다. 야간직 퇴근자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물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으며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했습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펜을 움켜쥔 채 지하철역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등골을 스쳤지만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편 VIP 병동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병철이 규칙적인 기계음 속에서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와 동공 반응과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병철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서서히 자각했어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고 살려내려 애쓰던 따뜻한 손길, 가슴을 눌러대던 절박한 힘, 그리고 귓가에 울려 퍼지던 다급한 목소리.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따스한 온기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비서실장 김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회장의 의식 회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철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를 누가 발견했나? 새벽 청소를 하던 여직원이 최초 발견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CPR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신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건져 올린 것이었어요. 그 은인을 반드시 찾아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같은 시각 한길그룹 본사 집무실. 녹음펜을 찾지 못한 병호는 책상 위에 양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진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보안실에서 받은 CCTV 영상을 재생하며 병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청소 카트와 기둥이 각도를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얼굴이 안 보여? 병호가 모니터를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따위 저화질 카메라를 보안이랍시고 달아놨어? 돈 받아먹고 일처리는 개판으로 해? 병호는 애꿎은 모니터에 화풀이했지만 곧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체격과 머리 모양은 찍혔군. 인사팀 털어서 새벽 청소 인력 명단 전부 가져와. 당장. 비서가 허겁지겁 뛰어나갔습니다. 병호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어요. 일그러진 표정을 애써 가다듬으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형님 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 병실에 도착한 병호는 표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짜 눈물을 글썽이며 병철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어요. 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이 깨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걱정하는 말과는 달리 동생의 손끝에서 묘한 불안과 초조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살기에 가까운 무언가였어요. 병철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계의 정점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호랑이의 눈. 동생의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병철은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호랑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길그룹 본사 대회의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과는 달리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주요 이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태극기와 외국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침묵이 잔물결처럼 번지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석 바로 옆에 병호가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그의 다리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쓰러진 지금, 오늘 이 계약만 통과되면 그룹의 실질적 주인은 자신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링거 바늘 자국이 남은 손을 소매로 가린 채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몸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병호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회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바로 본론인 지분 이전 계약 서명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도 바깥 구석. 지원은 청소 카트 옆에 서서 양손을 꼭 모은 채 마스크를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병가를 내고 싶었지만 청소 반장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 VIP 회의 있으니까 호출 들어오면 바로 뛰어와라. 회의실 안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두툼한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회장 앞에 밀어놓았어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두두둑 공사 드릴 소리가 진동을 타고 내려왔어요. 천장 모서리의 낡은 배관 주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석고 가루 몇 알갱이가 톡톡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갈라진 틈새로 스며 나왔어요.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맺힌 물방울이 계약서 서명란 근처에 떨어지며 종이가 번들거리게 젖었어요. 가까이 앉은 이사가 무심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몇몇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어요. 물방울이 두세 개 더 떨어지며 계약서 귀퉁이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위층 배관 공사 진동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설팀 바로 호출하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병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겨우 물 몇 방울입니다. 얼른 닦고 진행하시죠. 밖에 청소 인원 없습니까? 당장 부르세요.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마른 청소포와 작은 물바지 통을 들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들어왔어요. 마스크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누구의 관심도 그녀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원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지원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회장석으로 다가갔어요. 이들에게 청소부는 그저 빨리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할 배경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지원은 회장 바로 곁에 서서 물바지를 서명란 위쪽으로 받쳐들었어요. 젖은 부분을 마른 천으로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서의 제목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한길그룹 지분 및 경영권 승계 합의서.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어제 녹음펜에서 들었던 병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거 서명하면 회장님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방금 전까지 그냥 큰 계약 정도로만 생각했던 종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목숨을 조이는 올가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주위를 재빨리 훑어보았어요. 병호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몇몇 이사는 천장을, 몇몇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회장과 청소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물기를 닦는 척하며 상체를 회장 쪽으로 깊숙이 숙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꼼꼼하게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귓가에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리. 지원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술만 움직이는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 서명하지 마세요. 펜촉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 병철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환청을 들은 건 아닌가 싶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커다란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맑고 단단하고 어딘가 억울함이 서려 있는 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한 여자, 선영의 얼굴이 겹쳐지듯 떠올랐어요. 병철은 잠시 숨을 들이키는 것도 잊었습니다. 지원이 물기를 닦는 척하며 몸을 더욱 깊숙이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함정이에요. 그 속삭임과 함께 유니폼 셔츠 속에 숨겨져 있던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가 빠져나왔습니다. 물방울 모양 펜던트가 회장의 눈앞에서 조용히 흔들렸어요. 회의실 조명이 부딪히며 사파이어 속에서 푸른 불꽃 같은 빛이 번득였습니다. 병철의 동공이 순식간에 확대되었어요. 저건 설마 사제를 털어 최고급 장인에게 의뢰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목걸이. 펜던트 뒷면에 자신이 서툰 솜씨로 직접 새겨 넣었던 숫자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어요. 자, 자네 그거. 병철의 쉰 목소리가 목 안에서 걸렸어요. 떨리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향해 뻗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병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지원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등으로 가리며 옷 속으로 낚아채듯 집어넣었습니다. 병철은 순간적으로 몸을 약간 돌려 지원 쪽을 가려서며 병호의 시선을 차단했어요. 아니네. 잠시 숨을 골라 잡은 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병철은 젖은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병호를 향해 시선을 들었어요.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빛. 오늘 계약건은 재검토하지. 이 상태로 서명할 수는 없겠어. 형님. 병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놓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투자자들 다 와 있고 일정도 맞춰놨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병철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이름을 건 서명인데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할 순 없지. 다음을 기약하세. 회의가 그렇게 허무하게 파투가 났어요. 투자자들과 이사들이 황당한 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병철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골라잡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본 목걸이의 잔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선영에게 선물했던 목걸이가 어떻게 저 젊은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지. 마침 남아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병철이 낮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방금 그 청소 직원. 잠시 말을 고른 뒤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아무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여보내게. 아무도 모르게. 회장실은 숨 한 번 크게 쉬면 울릴 듯 고요했습니다. 병철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신원조사 보고서를 한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봉투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첫 장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대상자 황지원, 25세. 그 아래 줄. 모 황선영, 사망. 병철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황선영. 탄식과 함께 25년 전의 기억이 터져나왔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맑고 순수했던 사람. 가문의 반대까지 무릅쓰며 그토록 사랑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이혼 당시 임신 3개월 차였던 것으로 확인됨. 홀로 출산, 생활고와 산후 조리 부족으로 건강 악화. 글씨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어요. 병철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이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황지원 5세 때 모친 황선영 급성 폐렴으로 사망. 그 문장에서 병철의 호흡이 잠시 끊겼습니다. 자신이 회장 수업을 받으며 바쁘게 살던 그 시간, 아내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어린 딸을 남기고 홀로 눈을 감았던 것이었어요. 겨우 5살배기 아이 곁에서 아무도 손 잡아주는 사람 없이. 이어지는 내용은 병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인척 없음. 이웃 정순애가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를 거둬 현재까지 양육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20년을 키워준 것이었어요. 정작 친아버지인 자신은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부미상. 병철은 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뻔히 살아있는 자신이 이 아이의 빈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떠나보낸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홀로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병철은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어요. 김 실장, 밖에서 대기 중인 황지원 양. 들여보내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철은 이제 성실한 청소부가 아닌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고 살아준 기적 같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철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소파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히 앉게. 병철은 지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맑은 눈동자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가 죽은 선영과 판박이었습니다. 코에 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병철은 속으로 가슴을 쳤어요. 자네, 어머니 성함이 황선영 씨가 맞나?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지원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닐세. 병철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까 회의실에서 봤던 목걸이가 떠올라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자네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잠시 볼 수 있을까? 지원은 망설였어요. 오래 품어온 유품이라 쉽게 남에게 내놓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라 평생 부적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병철은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보석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오래되어 흠집이 난 펜던트 뒷면. 거기에 25년 전 최고급 세공사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진심을 남기겠다며
밤새 땀 흘려 조각했던 결혼기념일 숫자 110사가 투박하지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빗둘게 긁힌 흔적, 화려한 배경을 뒤로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봤던 서툴렀던 그때의 자신.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선영이 이 목걸이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환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확실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이 물건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병철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래. 작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한자리에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철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원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내가 아빠다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늑대 같은 동생 병호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딸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병철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철은 목걸이를 지원에게 돌려주며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군. 꼭 잘 간직하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바로 이 방으로 오게. 누구보다 먼저 말일세. 지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회장의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이 더 새어나올까 두려웠는지 병철은 황급히 등을 돌리며 손짓했어요. 업무 중에 불러 미안했네. 들어가 보게. 지원이 나가자마자 병철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신중하게 지시했어요. 김 실장, 지금 나간 저 직원. 당장 경호팀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고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 극비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김 실장이 나가고 홀로 남은 병철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죄책감이, 지켜주지 못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그리고 홀로 고생하며 자란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편 회장실을 나와 복도 모퉁이를 돌던 지원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땀이 차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손부채질을 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반대편 복도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병호였습니다. 지원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병호는 말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얼굴, 왜소한 체격, 묶은 머리. CCTV 속 실루엣이 정확히 겹쳐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스르륵 가늘어졌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녹음펜을 가져간 인물임을 확신한 병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쥐새끼. 지원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등 뒤에서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돌려보낸 후 병철은 도저히 업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결제 서류들은 그저 흰 종이와 검은 글씨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방금 나간 아이 지원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으니까요. 결국 병철은 오후의 중요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 병철은 홀로 본가인 대저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운전기사도 수행비서도 물린 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넓고 적막한 대저택에 들어선 병철은 가정부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2층 서재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잔도 들이지 마. 서늘한 회장의 명령에 고용인들은 숨을 죽이며 물러났습니다. 병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디딜 때마다 심장에 매달린 추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 그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병철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벽면 한쪽에 숨겨진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1104. 25년 전 선영과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녀가 떠나버린 뒤에도 병철은 차마 이 번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붙잡고 있던 유일한 미련이었으니까요.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깊숙한 안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철이 지난 25년간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죄책감 그 자체인 양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려다가 멈칫하고 다시 뻗으려다 거두기를 반복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병철은 긴 한숨과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선영이 쓰던 손때 묻은 거울, 빗살이 몇 개 부러진 나무빗, 그리고 두 사람이 연애 시절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들. 병철은 사진 속 선영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고운 그 표정, 해맑게 웃던 그 미소,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방금 전 지원에게서 본 그 사파이어 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사진첩과 일기장을 드러내자 그 책들 사이에 끼어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병철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흐릿해진 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운 필체였죠. 사랑하는 병철 씨에게 마지막으로. 순간 병철의 호흡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편지잖아. 기억의 태엽이 25년 전으로 되감겼습니다. 선영이 떠나던 날 병원 간호사가 병철에게 건넸던 짐가방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이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입던 옷가지랑 소지품들입니다. 당시 병철은 선영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배신감과 절망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이 담긴 물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내용물을 몽땅 이 상자에 쓸어 담아 봉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짐더미 깊숙한 곳에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아내의 유언과도 같은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의 초반부는 원망이 아닌 사과였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 없는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병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차라리 욕을 하지. 원망이라도 하지. 시선이 편지의 중반부를 지났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우리 둘 사이 당신이 모르는 선물이 생겼어요. 병철은 숨을 멈췄어요. 아내의 육필로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이 아이를 혼자 지켜보려 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짐이라니. 내 핏줄인데. 어떻게 짐이야?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 보면서 당신 닮은 그 눈동자 보면서 평생 당신 그리워하며 살게요. 병철은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척에 있는 줄도 모르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혀 하대했던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이 편지를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니 그때 짐가방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더라면 그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서재 안은 늙은 가장의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은밀한 오피스텔. 장병호 부회장의 비밀 사무실에도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이 들어와 병호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왔어? 황지원이라는 여자. 병호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나른하게 물었어요. 심부름센터 사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 달동네고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웬 늙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친할머니도 아니에요. 옆집 살던 노인네가 고아된 애를 걷어 키웠더군요. 병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뚝 시선이 멈췄습니다. 생모 황선영 사망.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병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병호의 뇌리에 2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형수였던 선영을 찾아가 이혼 안 하면 친정 식구들까지 가만 안 두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그날이었습니다. 병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던 선영.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양손으로 자신의 배를 필사적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웅크리고 있었던 모습. 그때 배를 감싸쥐던 게 설마 임신이었어? 병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원은 우연히 녹음펜을 주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핏줄, 그것도 자신이 쫓아냈던 여자가 낳은 자식.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형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경영권 승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악행까지 드러나 파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군.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은 제거해야 할 목격자인 동시에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후환이었습니다. 병호는 대기하고 있던 깡패들에게 현금 뭉치를 던져주며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엔 안 돼. 보는 눈이 많아. 내일 낮 그 기집애가 회사에 출근해서 집이 비었을 때를 노려. 할머니부터 손봐. 깔끔하게 처리해. 깡패들이 현금 뭉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호는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서류 위에 있는 지원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핏줄이라 즐기기도 하지. 다시 서재. 한바탕 통곡을 토해낸 병철은 젖은 눈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병철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 울던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으려는 아버지의 눈빛이자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갚으려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철은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선영의 편지를 소중히 넣었습니다. 지원아. 병철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입에 담아보았습니다. 낯설지만 가슴 벅찬 그 이름. 이 아비가 반드시 되찾아줄게.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딸을 향한 또 다른 그림자가 더 잔인한 이빨을 드러내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지원은 회사 탕비실에서 걸레를 헹구면서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어요. 집에 혼자 있을 할머니 걱정, 그리고 가슴속 깊이 숨긴 녹음펜 때문에 마음이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악몽을 꾸었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는 꿈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 비좁은 언덕길로 검은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습니다. 차들이 지원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앞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양복 입은 사내 4명이 내렸습니다. 용역 깡패들이었어요. 뒷차의 뒷좌석에는 병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린 채 선글라스 너머로 낡은 집을 무표정하게 노려보았어요. 조용히 끝내. 펜만 찾고 나와. 병우가 낮게 지시하자 깡패들이 낡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집 안에서는 순애 할머니가 콩나물을 다듬으며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원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낡은 대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깡패들이 흙발로 마루에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요? 깡패들은 대꾸도 없이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서랍을 바닥에 엎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불이 찢어지고 책상이 뒤집어졌어요. 할머니가 평생 아껴온 살림살이가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갔습니다. 차에서 지켜보던 병호는 시간이 지체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 병호는 흙먼지가 날리자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직접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반질반질한 구두굽이 낡은 마루 위에서 이질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본 병호가 신경질적으로 선글라스를 벗어젖히며 명령했어요. 은색 펜 하나 찾으랬지. 쓸데없는 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병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날카로운 눈매와 신경질적인 입꼬리. 어디서 본 듯한데 도무지 기억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깡패 하나가 칼로 이불을 찢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구석에 있는 낡은 작의 반지꼬리암을 껴안았습니다. 그곳에는 선영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지원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병호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병호가 다가와 반지꼬리암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병우가 소리치는 순간 할머니의 뇌리에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집에 숨어 살던 만삭의 임산부 선영을 찾아왔던 한 남자. 젊고 날카로운 눈매의 그 남자가 선영의 멱살을 잡으며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선영이 배를 감싸며 울던 그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애 지워. 내 말 무시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그 목소리, 그 눈빛. 25년이 지났지만 똑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을 뿐 그 잔인한 살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할머니의 눈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니놈이구나. 그렇게 선영이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그 핏줄까지 잡으러 왔어? 이 천벌 받을 놈. 할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는 노인의 일갈에 병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헛소리를 하고 있어. 병호는 홧김에 옆에 있던 밥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방금 전까지 보글거리던 김치찌개 냄비가 엎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 불러.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운 병호는 입술을 깨물며 냉정하게 결단했어요. 구경꾼들이 꼬였군. 더러운 꼴 보이기 전에 철수해. 병호가 깡패들에게 소리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차들이 굉음을 내며 언덕길을 내려가 사라졌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집안에는 깨진 그릇과 찢어진 옷가지들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켜낸 반짓꼬리암을 품에 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할머니는 벽에 기대며 조심스레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놈들. 기침이 길게 이어지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할머니의 손은 반짓꼬리암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퇴근한 지원이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들어서다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지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지원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지원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119,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원은 울먹이며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길그룹 대저택 서재. 비서실장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은 병철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원이 집에, 병호가? 예, 회장님. 지원 양은 무사하지만 함께 계시던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위독하다고 합니다.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병철은 재킷을 걸치며 방을 뛰쳐나갔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 차 대기시켜. 병철의 목소리가 대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 지원은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부여잡은 채 조용히 떨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원아, 그놈들. 조심해.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녹음펜을 주었기 때문에 지원은 자신을 원망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한순간 온기로 바뀌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철이었어요. 단정하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병철은 복도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는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지원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닿았습니다. 지원은 왜 회장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핏줄만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울림이었습니다. 병철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작업복을 입고 떨고 있는 딸을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키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동자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병원 응급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순애 할머니가 병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칠게 손을 뻗어 그의 양복 소매를 낚아채듯 붙잡았어요.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옆에 서 있던 지원은 회장이 왜 이곳까지 달려왔는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가에 맺힌 물기와 떨리는 손끝을 보고 단순한 병문안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잠깐 나가 있어라.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힘겹게 떼어낸 말이었어요. 지원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태가. 그때 병철이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탁하네. 어르신 말씀 듣고 싶어.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원이 나가고 커튼이 쳐지자마자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눈에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회한이 아니었어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 양반, 당신 동생이란 놈이 오늘 내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갔어. 인간도 아니야 그놈은. 할머니의 쇳소리 나는 첫마디에 병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참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보고받았습니다. 제 동생놈이 감히 어르신께. 제가 관리를 못해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병철의 양복 앞섭을 움켜쥐었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오늘뿐인 줄 알아? 25년 전이랑 똑같아. 그놈이 그때도 선영이한테 찾아와서 똑같은 짓 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은 순간 숨이 턱 멎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있었는데 상상치도 못한 과거의 진실이 훅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우가 25년 전에도. 병철의 머릿속에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 속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 말이 사실은 당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는 끔찍한 진실에
병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할머니가 앙상한 손으로 병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 양반,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원이, 선영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당신 핏줄이야. 병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25년을 함께한 노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 아비가 회장인 줄도 모르고 찬밥 덩어리 먹으면서 구박받고 컸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동생놈이 또 지원이를 잡으려 해. 이번엔 당신이 지켜. 아비 노릇 좀 하란 말이야. 할머니의 절규가 응급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를 잡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놓쳐버린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동생놈이 감히 그런 짓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병철은 할머니의 거친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때 밖에서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서성이던 지원이 안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에 놀라 커튼을 젖히고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회장님, 왜 그러세요? 지원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하늘 같은 회장님이 자신의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지원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병철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내 딸.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내가 아빠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성적인 고백보다 확실한 보호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밖에는 늑대 같은 병호가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피 묻은 유니폼을 입은 채 얇은 옷 하나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묻었던 피가 아직 지원의 손에도 말라붙어 있었어요. 병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두툼한 정장 코트를 벗어 지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코트였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지원을 감쌌습니다. 회장님? 지원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병철은 지원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어요. 아까처럼 망설이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이자 보호자의 손길이었어요. 자네 할머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린다.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하지. 그리고 병철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누가 자네를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나를 믿게 해.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산이 뒤를 받쳐주는 듯한 든든함이었습니다. 지원은 영문을 모른 채 회장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철은 감정을 추스르고 응급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자마자 병철의 표정에서 슬픔이 지워졌어요. 눈물을 닦아낸 자리에는 서슬퍼런 맹수의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지원 양이 쓰던 종이컵이나 머리카락, 지금 즉시 확보해. 병철이 낮고 은밀하게 지시했어요. 김 실장은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철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자리에서 뽑아 김 실장 손에 쥐어주었어요.
내 것과 대조해서 친자 확인 검사 맡겨. 100% 확신하지만 법정에서 병원오물 올감의 완벽한 물증이 필요해. 결과는 나한테만 직보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보안팀 전원 교체하고 경호 인력 3배로 늘려. 병호가 푼 사냥개가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분질러 놔도 좋다. 내 책임이라고 전해. 병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 실장이 급히 물러나고 병철은 유리창 너머로 응급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코트를 입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지원이 보였어요. 병철의 주먹이 천천히 강하게 쥐어졌습니다. 지독한 싸움이 시작될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라고 불렀던 자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것이었어요. 5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형제였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5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영을 떠나보냈고 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내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딸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선영을 위해. 병철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 병철은 불 꺼진 병실 창가에 홀로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쉴 새 없이 무릎 위를 두드렸습니다.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한유전자연구소 직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회장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인 뒤 문 밖으로 나가 문을 지켰어요.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복잡한 유전자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결과가 병철의 눈에 박혔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병철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과학이 증명해주니 모든 것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종이 위로 병철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일치라는 글자가 눈물에 젖어 번졌어요. 61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있었던가? 병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병철은 품속에서 지원의 이력서 사진을 꺼냈어요. 유전자 결과지와 나란히 놓고 번갈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내 딸, 내 새끼. 한참을 울고 난 뒤 병철은 감정을 추스르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김 실장, 황지원 양. 지금 내 병실로 데려와. 아무도 모르게. 잠시 후 할머니 병실을 지키던 지원이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병철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밤늦은 호출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병철은 지원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더 이상 기업 회장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늙은 아버지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원 양,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자네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병철이 부드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제 병우놈이 자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그놈은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게 아니면 직접 움직이지 않는 놈일세.
병철의 시선이 깊어졌어요. 혹시 놈을 뒤흔들 무언가를 자네가 가지고 있나?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녹음펜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기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눈앞에 이 노신사는 자신의 할머니를 살렸고 자신에게 코트를 덮어주며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 지원은 결심한 듯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에 꽁꽁 싸맨 물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을 풀자 액정이 깨지고 흠집난 은색 녹음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장님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요. 지원이 녹음펜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던 날 새벽, 부회장님이 로비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이걸 찾으러 온 것 같아요.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펜을 집어들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지분은 오늘 넘기고 치매 진단서도 준비됐다. 형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자신의 귀로 직접 듣는 이복 동생의 배신이었어요. 5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동생. 어릴 때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동생. 그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 악마 같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병호를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병철은 충혈된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처음으로 다정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지원이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병철은 지원의 손등 위에 자신의 투박하고 큰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기 나에게 맡겨다오.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갑자기 위독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만은 나를 믿어줘야 한다. 네, 그게 무슨... 지원이 되물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하고 악마를 잡으려면 내가 시체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놈들이 제 발로 기어나와 춤출 때 그때가 놈들의 제삿날이 될 거다. 지원은 회장의 눈동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강렬한 결의를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자의 느낌이었어요. 지원을 돌려보낸 후 병철은 비서실장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언론에 뿌려. 내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의식이 오늘 내일 한다고. 병우놈이 샴페인을 터뜨리게 판을 깔아주는 거야. 김 실장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병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게 해. 안건은 회장 해임. 놈이 가장 원하는 먹이를 던져줘. 창밖에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병실을 하얗게 비추었어요. 어둠 속에서 병철의 시선선만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각종 언론에 장병철 회장 의식불명, 위독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뉴스 자막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재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기사를 본 병호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십니다. 병호는 즉시 주요 이사들을 소집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병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25년을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병호가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회장은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당장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작된 진단서였어요. 회장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가짜 진단서. 일부 이사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회장을 이렇게 내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병호가 미리 포섭한 외국 투자자들의 위임장을 흔들며 압박하자 결국 만장일치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이 통과되었어요. 병호는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빈 회장석을 바라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잘 가요, 형님. 그 자리는 이제 내 겁니다. 병원 VIP 병동.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병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실시간으로 이사회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덫을 조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늘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길병원 VIP 병동. 병호는 아무도 모르게 형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침대 위에 병철은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마른 침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병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형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접니다, 병호. 병철은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언뜻 보면 뇌기능이 거의 없는 환자 그 자체였어요. 안심이 된 병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형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그러게 진작 넘기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제 편히 가세요. 회사는 제가 먹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남긴 채 병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모니터를 한번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병철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없이 늘어져 있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침대 옆 커튼 뒤에서 지원이 숨을 죽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았겠지. 병철이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어요. 저놈이 어떤 얼굴로 형을 보내려 하는지. 지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병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배신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50년 넘게 동생이라고 불렀던 자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뼈아프게 다가왔죠. 병철은 침대 난간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아까의 무기력한 표정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칼날처럼 선 눈매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가면이 떨어지는 꼴 모두의 눈앞에서 보게 해주자고. 오전 10시 한길그룹 본사 로비. 이른 시간부터 넥타이를 맨 주주들과 출입증을 목에 건 직원들, 방송국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오늘 회장 자리 갈리는 거 아냐? 지하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병호는 짧게 거울을 확인한 뒤 재킷을 정리했어요. 주머니 안에는 자신감의 근원인 조작된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병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오전 11시 정각 대강당에 마련된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는 한길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객석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자 묵직한 웅성거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단상에 오른 병호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들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 의료 소견서가 띄워졌습니다. 뇌출혈 후유증, 의식 불명 상태, 경영 판단 능력 상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화면 위로 확대되자 장내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병호 측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병철 회장 해임안 및 장병호 부회장 신임 회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가 이해 있으신 분이라고 물었지만 모두 눈치만 볼 뿐 손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자 투표 장치가 켜지려는 찰나 병호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3, 2, 1.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찰나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누군가의 낮지만 잘 들리는 목소리와 함께 대강당 뒤편의 거대한 출입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동시에 뒤를 향했습니다. 역광 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고든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휠체어도 부축도 없었습니다. 장병철이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객석에서 회장님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의식불명이라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단상 위의 병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병철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단상 위로 올랐어요. 그의 뒤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지원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병철은 병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내 동생 참 급하기도 하지. 그는 객석과 카메라를 향해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를 치를 셈인가? 당황한 병호가 외쳤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노망난 노인입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뿐이에요. 의사 소견 보셨잖아요. 그는 화면에 떠있는 진단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병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지원으로부터 녹음펜을 건네받았습니다. 내가 치매라. 그래,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직접 들어봅시다. 병철은 녹음펜을 마이크에 바짝 가져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잡음이 지나간 뒤 병호의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객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어요. 병철은 멈추지 않고 재생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형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음성은 또렷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호의 다리가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걸 어디서? 그 순간 병철이 눈짓을 보내자 대강당 옆 출입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장병호 씨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며 또렷하게 고지했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병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네가 매수한 주치의는 이미 자백했어. 내 링거에 넣으려던 약물, 사주한 계좌 내역까지 전부 확보됐다고. 병철의 서늘한 말에 병호는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거 나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끌려가던 병호가 마지막 발악처럼
단상 쪽을 향해 악을 썼어요. 좋아. 그럼 저 여자애는 뭐야? 어디서 사기꾼이랑 짜고 가짜 녹음 파일을 들고 와서 쇼를 하고 있어. 그의 손가락이 지원을 가리켰습니다. 병철은 담담한 표정으로 스크린 전환을 지시했어요. 곧 대형 화면에 부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띄워졌습니다. 하단에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붉은 글자가 또렷하게 박힌 공식 문서가 확대되었어요. 이어 병철은 품에서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뒷면에 기념일까지 새겨 청혼했던 세상 유일한 물건이다. 유전자와 이 물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 병호는 할 말을 잃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갔어요. 강당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병철은 조용히 옆에 서 있는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소개하지. 내 잃어버린 딸이자 앞으로 한길그룹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줄 장지원이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청소부였던 여자가 단숨에 회장의 딸이라니.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지만 모든 증거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습니다. 지원은 아직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요동치듯 떨렸지만 아버지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날 한길그룹의 옛 질서는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병호가 구속된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길그룹 경영권 분쟁과 장병호 부회장의 살인미수 혐의를 다뤘지만 병철은 그런 소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병철은 조용히 회복 치료를 받으며 지원과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에게는 속죄의 시간이었고 두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는 시간이었죠. 그날 아침 달동네의 좁은 골목은 고급 세단들로 잠시 정체되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뭔 일 있어? 웅성거림이 골목 전체로 번졌어요. 차 문이 열리고 병철이 내렸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걸어왔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어요. 그의 뒤로 수행원들이 정중하게 대기했습니다. 마침 짐을 정리하던 순의 할머니와 지원이 문 앞에 나왔어요. 병철은 서둘러 다가와 할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이제는 저희와 함께 가시죠. 더 이상 제 딸을 지켜주신 은인을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늙은이가 껴서 뭐 하겠어. 내 걱정 말고 둘이 가서 오순도순 살게. 나는 여기가 속 편해. 그러자 회장이 머뭇거림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제 딸을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저에겐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제가 아들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더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지원은 정든 집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좁고 낡았지만 엄마와 함께했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스며있던 부엌,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기억,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오래된 사진들.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지원은 대문에 이사감이라 적힌 종이를 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자 지원도 창문을 내려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차가 언덕을 내려갈 때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눈물은 서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떠나보내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한길그룹 본가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광활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내자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궁궐이 따로 없네.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3층짜리 대저택.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큰어르신. 할머니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신발 벗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병철이 직접 무릎을 굽혀 낡은 고무신을 벗겨드렸어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르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집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2층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남향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어요.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위치였죠. 회장이 바로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원이 방. 두 방 사이에는 작은 미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한 구조였어요. 지원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깔끔한 가구, 밝은 조명, 창가의 책장에는 지원이 평소 읽고 싶어 했던 책들이 가득했고 새 노트북까지 놓여 있었어요. 지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침대 머리맡의 액자였습니다. 25년 전 젊은 병철과 선영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원은 처음 보는 부모의 환한 표정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원아, 이건 이제 네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새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어요. 장지원.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황지원이 아닌 한길그룹의 당당한 일원 장지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아주었구나. 미안하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병철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이 그 포옹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긴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전복죽, 갈비찜, 해물탕,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던 호박전까지. 회장은 상석에 할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자리 불편해. 결국 회장 옆자리,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셨습니다. 회장은 직접 고기를 썰어 할머니의 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영이가 이거 보면 참 좋아하겠다. 순간 조용해진 분위기를 지원이 부드럽게 바꾸었어요. 엄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하시겠죠.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사진사를 불렀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더군. 우리도 한 장 찍자꾸나. 벤치에 회장과 할머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뒤에서 지원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 웃으세요. 김치. 플래시가 터졌고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정말 가족이 된 모습이었죠. 촬영이 끝나자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새 차의 키를 지원에게 건넸어요. 내일부터 출근할 때 써라. 네 차다. 지원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내일은 버스 타고 갈게요. 할머니랑 남대문 시장 가기로 했거든요. 예전처럼요.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색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포근한 밤 공기를 가만히 채웠습니다. 별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어딘가에서 선영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미소 짓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